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또 경기 인천 지역도 지역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이 현재 실제적인 그 인구 유입수가 엄청납니다.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이 서도권 지역에 이제 집을 또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고요. 이런 현상은 단기간에 끝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여건이 그만큼 우월하고 향후에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물론 조건이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또 임대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임대차 3법 때문이라도 굉장히 어지럽게 형성되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현재 수급이 불균형한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또 현재 지난 몇 년 동안 공급량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그런 조건 자체 하에서 현재 그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시장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1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양가 또는 현재 기존의 주택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거기에 지역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은 거의 지금 현재 매물이 풍기 현상을 이루고 있고요. 거래가 되지 않고는 있지만 거래가 됐다 하면 최고가를 경신을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현재 계속 그 효과 때문에라도 계속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서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고 서울 지역으로 인구가 얼마나 또 유입될 가능성이 더 크고 또 서울 지역으로 들어오지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권 인근에 있는 경기 인천 지역으로 얼마나 또 흩어질지 그런 걸 가늠해 보기 위해서 통계자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택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와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 정부의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어떤 핵심으로 현재 화두를 잡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배분을 했었다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요는 현재 억제를 시키고 공급은 현재 아예 진행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당연히 억제된 수요가 언젠가는 봄을 터듯이 터질 수밖에 없고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교통망 개선, 또 신설 전철역이라든가 광역철도, 이제 KTX, GTX 등 이제 교통망 개선 사업들이 진행된 지역들 중심으로 가격대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주택단지는 그로 인해서 덩달아 더욱더 많이 오르는 거고요. 이런 현재 광역 교통망뿐만 아니라 도로망까지 연결되겠죠. 이런 철도라든가 현재 광역 급행철도 이런 좀 거리에 관련된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준 조건들을 만들어주면서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교통망 개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개발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서울과 인접해 있다. 또 현재 그 지역과의 거리 격차가 줄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 개발도 영속성이 있고 정권을 이어가면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이냐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정말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래지향적이면서 영속성이 있는 개발 계획은 실제적으로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내가 만약 부동산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언젠가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발 계획이 잡히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으로 인구가 늘어나겠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는 사람이 살기 위한 필요적인 기본 인프라 외에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는 업무 시설도 지정이 되고 업무 시설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지역은 아예 대기업 자체가 또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으로 이전하는 것처럼은요. 그럼 첨단 산업단지와 대기업 이전 이것들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는 끌고 들어오는 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유일한 지역이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일대입니다. 그 주변이 대기업 이전과 첨단 산업단지라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관광과 연결된 포럼 또는 현재 포상 관광이라든가 해외 관광객을 유입을 하기 위한 국제회의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공연시설과 유통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는 조건들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들은 정말로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수익성과 시세 차익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적을 한번 우리나라 전체적인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은 300억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구는 5,178만 명 정도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2020년 통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죠. 또 1인당 GNI, 한국 1인당 국내 생산이 33,346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불황, 전 세계가 불황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조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권 면적, 그중에 수도권 면적은 약 3억 6천만 평 정도 되고요. 수도권 인구가 지금 현재 2,59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5,100만 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수도권에 산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12월 조사와 2020년도 1월 조사, 그럼 한 달 정도 텀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수도권 3개 시도시에는 2,593만 명까지 수도권 및 3개 시도시가 서울로 포함되겠죠. 2,593만 명이 거주를 합니다. 총 인구가 5,184만 명이고요. 또 14개 비수도권 시도 인구, 실제적으로 인구는 줄을 수밖에 없죠.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92만 명에서 2,590만 명으로 약 2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한 달 사이에 1,737명에서 32,4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 증가세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좀 늦은 감은 있으나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에 5년, 10년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겠나. 현재 개발 계획 잡힌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 약 1억 8천만 평 정도 됩니다. 인구는 970만 명 정도 되고요. 물론 1,000만 명이 넘었다가 인구가 좀 줄은 상태입니다. 자치구는 25개. 그럼 면적이 어디가 가장 크느냐 봤더니 서초, 강서, 강남, 노원, 송파 순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지역에 거주한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인구 순위도 송파, 강서, 강남, 노원 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강남 3구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주변에 인구 수인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현재 수요는 그만큼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였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 집값과 임대료가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남 서초가 서울시로 편입된 게 1962년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예전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자치구에 970만 명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개발 제한구역, 특히 그린벨트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 면적 중에 24.7% 정도가 그린벨트입니다. 근데 자치구별로 나눠서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 서초구, 강서, 노원, 은평, 강북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비율이죠. 그랬을 때 그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50%가 절반 정도는 현재 개발을 못하고 택지 개발조차도 손도 못 대는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있는 이 바깥쪽 라인에 있는 그린벨트 뺀 나머지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그 늘어난 인구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청약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그린벨트를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점도 많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지만 개발할 수 있는 토지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그린벨트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이 꽤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통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되 민간 주도 또는 현재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해 준다면 지금 현재 서초 우면이라든가 내곡, 세곡 이런 지역들은 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다 지금 현재 택지가 조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면 당연히 앞으로도 수도권 지역의 공급을 특히 서울 지역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시고요. 자, 서울 2030 도시 기본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 중심이 돼서 광역 기본 3개 도시가
주축이 되고요. 거기에 부도심과 지역 중심, 지구 중심에서 5개, 11개, 53개 정도 지구가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도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들, 특히 인구가 더 많이 몰리는 지역들은 당연히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 딱 보면 집값이 비싼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도 더욱더 잘 되어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쟁력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30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은 개발 계획이고요. 이 개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 각 지역에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현재 지구 중심 단위의 53개 지역을 어느 정도 체계화적으로 개발하느냐. 이것 따라서 현재 강남과 여의도, 응등포 도심에 집중된 인구들을 약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에도 신규 택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태릉부터 용산, 또 정부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이라든가 국립외교원 유부지 이런 것들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규 택지 조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지정될 가능성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내년부터 사전청약 받는 물량도 현재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는 남양주라든가 하남시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부터 먼저 사전청약 물량을 6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시와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 지역이 얼마나 늙었는가. 현재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의 78%가 현재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새롭게 택지를 조성해서 그 지역에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바에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노후주택들 개량해서 당연히 현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또한 시간이 더디게 걸리고 그만큼 공급량은 줄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도 현재 1년부터 10년, 21년부터 30년까지 봤을 때 30년까지의 주택의 비율이 29.2%, 그리고 전체적으로 30년 초과된 부분 봤을 때는 18.4% 전국의 최고입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주택들,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전국 단위를 봤을 때도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급 물량 또한 현재 청약 경쟁률을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게 되면 현재 서울 지역만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 세대 수가 18,000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구 수는 37만 5천 가구고요. 비율로 따지면 2.6%입니다. 2.6%밖에 안 되는 비율로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경쟁 심할 수밖에 없고요. 1순위 경쟁률이 말씀드린 대로 28.3,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66%대, 66대 1 경쟁률. 많게는 100대 1도 넘어가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 지역에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었을 때 경쟁률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파트 거주 비중,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얼마가 되는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 51.3% 정도는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렇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4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비중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많다는 얘기고요. 기존의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면서 용적률과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수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 현재 아파트 비중도 적은 데다가 신축 공급 물량도 작고 당연히 실제적으로 청약 경쟁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까지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향후 5년, 10년까지도 주택 공급에 어떤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